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인요한, 국힘, 통합하고 희생하고 다 바꿔야, 관건은 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12일 만입니다. 인 위원장은 4대째 한국에서 선교, 의료봉사를 해온 미국 린턴가 자손으로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은 의료인이 집권 여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는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도 내려와야 된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실망의 가장 큰 이유로는 윤 정부의 통합적이지 않은 일방적 태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당외 인사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당내 인사를 내치기만 했습니다. 옳은 정책도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여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의 인사도 국민 시선을 무시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인 위원장이 말하는 통합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통합 부족은 지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영남에만 의존하는 확장성 없는 정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보선에서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후 첫 당직 개편에서 총선 공천과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또 영남 출신을 기용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전부 영남 출신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전진 배치하겠다던 당대표 약속과 정반대였습니다. 젊은 층의 국민의힘 외면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국민의힘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과거에 그런 적이 정말 있었느냐고 생각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젊은 층을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통합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문제 역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많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고 4년 동안 편하게 의정생활을 해도 되는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입니다. 큰 폭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른바 실세들도 책임지고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들에게 비호감 대상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관건은 인 위원장 약속의 실현입니다. 국힘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기 때문에 인 위원장이 정권을 약속받는다 해도 여전히 당 1인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 위원장의 통합, 희생, 변화 추진은 모든 고비마다 거센 당내 기득권의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대통령 앞에 이 반발과 갈등이 다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정당의 혁신위가 중간에 좌초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 위원장은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통합, 희생, 변화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레 드러날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흉내만 내는 혁신위인지 아니면 이대로면 경제사회개혁을 해보지도 못하겠다는 위기감 속에 진심으로 하는 개혁인지가 드러나면 국민은 그것을 보고 내년 총선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양대노총 회계 공개,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조합이 조합원에게 회비를 걷는다면 얼마를 걷어 어떻게 썼는지 알리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유독 노조들은 이를 감춰왔습니다. 뭔가 구린 곳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회계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두 노총은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는데 무슨 탄압입니까? 떳떳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노조 저항에도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자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각각 100만 명이 넘습니다. 매년 걷는 조합비가 각각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일부 정부 지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불법 집회 시위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일부 간부가 비리를 저지르는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조 회계는 일부 간부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투명한 회계 관리는 민주적 운영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노총들이 상식을 되찾아 회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 정산 때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조 병폐는 말 그대로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대노총 산하의 거대 노조만큼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곳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2012년에서 21년까지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38.5일로 일본 후 192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영국,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특히 민노총은 노조 본연의 활동과는 무관한 반미, 반정부 정치 투쟁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습니다. 강경투쟁과 불법 파업, 폭력, 갑질, 회사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 정치 파업, 무분별한 집회, 고소고발, 진정 남발 등도 우리나라 거대 기득권 노조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노조 병폐를 바로 고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처럼 원칙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처벌을 면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백한 가짜뉴스로 판명났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김 의원과 함께 같은 주장을 해 고발된 유튜브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의원의 국회 발언을 보호하려고 만든 헌법 조항이 가짜뉴스 책임 일피하는 데 악용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게 후원금을 받아 1억 5천만 원 한도를 채웠습니다. 문제의 유튜브도 슈퍼챗 등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전북 군산 지역에 출마한다며 사무실도 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면 가짜뉴스를 퍼뜨린 공도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김 의원의 가짜뉴스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주한 EU 대사가 윤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미국 검찰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6년 전시회 개막 축사를 무속인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당무위가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이 대표 영장 전담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짓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정사상 면책특권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나 괴담 유포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거짓을 주장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독일은 면책특권에 단서 조항을 달아 중상적 모욕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제국의 위안부 무죄, 상식 확인하는데 6년 걸려야 했나? 입니다. 2013년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 2심 1,000만 원 벌금형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이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해온 학자로서 연구 결과와 소신을 표명한 책입니다. 이런 학문적 성과에 대해 법적 처벌 여부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박 교수 재판은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준거가 된 것은 물론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박 교수가 기소되자 일본 정부의 위안부 사죄 담화를 주도한 무라야마 전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을 포함해서 50여 명의 일본 지식인들이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보면 박 교수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행위를 했다거나 일본군에 적극 협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춘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2심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문의 영역까지 검찰이 해집고 법원이 시류에 편성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확인한 것이 뒤늦은 교훈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어떤 쟁점도 발견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박 교수는 2017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전임자의 퇴임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5년 2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노 대법관은 좌파 진보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임명권자의 의중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반의를 내건 문재인 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아서 미루고 또 미뤘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40분 만에 배달되는 마약 천지를 정권이 기획했다는 건가? 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마약 수사는 정권의 기획이라며 이딴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덮고 위기를 넘기려 의도적으로 마약 수사를 확대하며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약은 연예계와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까지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으로 마약을 주문해서 배달받고 피자 한 판 값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차량 운전자, 비행기 승객 등이 잇따라 마약에 취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배우 유아인, 이선균, 가수 지드래곤 등 연예인 마약 사건도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선 학생들이 필로폰 음료를 속아서 시음했습니다. 14세 여중생은 필로폰을 40분 만에 배달받아 투약했습니다. 대학가에는 대마 광고 수백 장이 살포됐습니다. 마약을 함께 투약한 인증샷도 돕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2천 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5년 새 30%가 늘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은 3배 급증했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10대 마약상도 등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은 5년 전보다 8배 늘었습니다. 가상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져 추적도 힘듭니다. 국가 비상 상황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마약 위험을 과장하며 이를 국면 전환용이나 검찰 수사권 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가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마약 수사한다고 정치 이슈가 덮어지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헬로윈 참사 때도 마약 단속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 전담부서를 없애고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했습니다.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신고하라며 걸핏하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약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미국과 유럽 대도시들은 지금 좀비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와서는 정부 당국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이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 비판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야당이라지만 마약 수사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 장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업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